자, 이어서 신공중보건 사업 내용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 공중보건학이 이렇게 발전을 해왔어요. 공중보건학의 역사를 다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지금 나오는 내용들 사실 여러분들이 좀 개념이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더라도 뒤에서 다시 다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 반복이 되고 나서 다시 와서 앞에 내용을 보시면은 아, 이게 그거였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신공중보건 사업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에 우리가 치료 위주에서 예방 위주로 넘어왔고요. 이제는 예방보다도 더 앞서서 건강을 증진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개인의 생활 습관이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제 논문들,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1974년에 캐나다의 이제 보건성 장관인 랄론드라는 장관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에 없는데 그냥 들으셔도 되고요. 뒤에 가면 다시 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에 1974년에 보고서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 건강의 장 이론이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개인의 그러니까 인구 집단들, 개인들 그 대중의 건강 요인에 건강을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요인들 4가지를 얘기를 했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생활 습관, 그렇죠? 두 번째가 환경이에요. 뭐 이거는 꼭 순서대로는 아니고요. 순서는 다르게 얘기를 했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유전. 우리 아까 얘기했죠? 유전. 그리고 4번째로 하나 더 얘기하면은 그 사회, 그 지역의 보건의료 제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언제냐? 1974년 캐나다 보건성 장관. 랄론드라는 보건성 장관이 이런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 장관이 발표한 바로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 중에서 상대적 영향을 봤을 때 누가 더 미치는가를 봤을 때 얘가 33.3% 정도 유전이 16.7 글씨가 너무 엉망이죠? 7% 이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정확하게 무조건 이만큼이야는 아니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지역마다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하지만 이제 이런 보고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국 질병관리본부 CDC에서 통계를 내봤어요. 75세 이상 노인의 사망 원인에 사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봤더니 통계를 쭉 내봤더니 생활 습관이 52% 정도를 미치더라. 환경이 한 20%를 미치더라. 유전도 한 20%, 보건의료 제도는 8%. 이 정도 영향을 미치더라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거는 CDC, 미국 질병관리본부인 CDC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통계를 내봤더니 이렇더라. 이만큼 생활 습관이라던가 환경, 유전, 보건의료 제도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근데 우리가 이 2가지가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유전은 유전적인 거. 우리 엄마가 유방암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그 딸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유전 인자 자체가 암과 관련된 그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률이 더 높죠. 어떻게 바꿔요? 못 바꿔요. 결국, 그쵸? 근데 생활 습관 변화가 가능하죠. 환경 변화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얘네 2개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얘네 둘을 비교해 봤을 때 사실 생활 습관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겠죠. 일반적으로는. 그쵸. 하지만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방사능이 오염이 됐다라던가 이런 경우는 또 환경이 더 크게 미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신공중보건 사업이 대두된 배경들이 돼요. 이런 생활 습관이라던가 환경, 보건의료 제도가 개인의 그 대중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국가가 보건 사업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한 게 바로 신공중보건 사업이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 유럽 국가도 그래서 WHO의 방향 자체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고 있고 이게 결국 뭐예요? 제가 지금 시험 문제에서 이제 자꾸 출제가 된다라고 했던 건강 증진으로 가는 거죠.
얘네가 바로 건강 증진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 되고, 제가 여기서 잠깐 코멘트 하나만 드리면 나중에 여러분들 요 뒤에 이제 단원별 기출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 문제 중에서 그 건강의 장 이론에서 이 네 가지가 영향을 미치는 뭐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답 표기가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 답은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근데 워낙 보건직이 이제 그 문제 공개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건된 문제인지 정답이 정확한지 제가 확인이 불가능해요. 근데 권 교수님이랑 저랑 약간 얘기하는 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명확하게 한번 짚어드리고요. 왜냐하면 이거를 질문하시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 답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왜 순서가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판단하시는 것들이 여러분의 몫도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설명의 근거는 이렇게 있다라는 거를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그 문제 자체가 이후에도 그런 문제가 출제될까 싶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공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건 논란의 소지가 있어도 논란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출제가 됐고 답이 만약에 그렇다라면은 제 생각에는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하게 떨어질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 처한 환경, 사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는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래서 누가 더 영향을 많이 미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강 결정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개념을 잡으시라는 거죠. 자, 신공중보건 사업. 그래서 1986년에 캐나다 오타와에서 건강증진 사업 본고안이 발표가 됐는데 이게 제1차 건강증진을 위한 국제회의였어요. 캐나다 오타와에서 있었던 제1차 건강증진 국제회의예요. 건강증진을 할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이때 오타와 헌장이 발표가 됐고요. 오타와 헌장에서 공중보건 사업, 건강증진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것들이 있다. 그게 바로 우리 가로 안에 있는 건강공공정책 확립, 그리고 건강지향적 환경 조성, 지역사회 활동 강화, 기술 개발, 그리고 서비스 재정비 및 방향 조정, 이런 것들을 헌장에서 발표를 했어요. 여기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건강 증진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보실 거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셔도 돼요. 자, 오타와 헌장을 토대로 각 국가에서 어때요? 건강 증진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헬스 피플 2010이라는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2010년이 지났잖아요. 이제 헬스 피플 2020이라는 이제 모토로 건강 증진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일본은 1988년에 뭐 건강 가꾸기, 그리고 건강 일본이라는 이름으로 헬스 재팬 21 추진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우리나라겠죠.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건강 증진, 1995년에 건강증진법이 제정이 됐어요. 10년 정도 후에 제정된 거죠. 좀 늦었지만 건강증진법이 제정이 되면서 건강증진기금도 조성이 됐고 1998년부터 건강증진 사업을 전개를 했어요. 우리는 미국에서 헬스 피플 2010이었어서 우리나라는 헬스 플랜 2010 이라는 이름으로 건강증진 사업을 전개를 했어요. 2010년이 지났으니까 우리도 지금은 뭐겠어요? 2020이겠죠, 지금은. 이런 내용으로 건강증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네. 자, 그렇게까지만 보시고 주요 요소,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라이프 스타일, 생활 습관이죠. 행동 요인 마찬가지고 환경이라던가 생체적 요인 등이 주요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우리 공중보건에 대한 내용을 보신 거고요. 건강에 대한 정의로 좀 넘어가 볼게요. 공중보건을 쭉 했는데 그럼 건강이란 뭐냐라는 원론적인 질문에 여러분들이 개념을 가지셔야 되겠죠. 왜냐? 보건의 기본은 건강이니까. 자, 그래서 건강에 대한 정의를 보는데 우리 계속 봤다시피 질병의 흐름이 바뀌었어요 얘기를 하는 거는 건강에 대한 개념도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과거에는 어때요? 아프지 않으면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내가 장애가 있어도 건강할 수가 있고요.
몸이 건강하지만 건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말은 과거에는 신체적인 거에만 포커스를 뒀었다라면 이제는 어때? 정신적인 거, 사회적인 거, 영적인 거 이런 모든 게 건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뇌경색으로 마비가 진행이 됐어요. 뭐 마비가 있어서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를 약간 절지만 굉장히 자기의 사회생활을 잘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지만 신체가 정말 멀쩡한데 우울해요. 매일 우울하고 집에만 있고 삶이 우울하고 이런 경우는 건강하지 않은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건강에 대한 변화를 좀 보시면 과거에는 건강이라는 거 굉장히 동적인 개념이었어요. 근데 지금 과거에는 정적인 개념이었어요. 아픈 거, 안 아픈 거. 하지만 이제는 동적이라는 거죠. 질병이 있어, 없어 였지만 지금은 어때요? 연속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건강이라면은 내가 좀 불건강한 상태로도 갔다가 다시 건강한 상태로도 왔다 갔다. 그쵸?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동적인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신체의 건강이라는 게 신체에 포커스를 두고 있었어요. 지금은 신체가 아니라 생활의 개념이에요.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영위가 가능하냐 안 하냐. 또 과거에는 건강이라는 걸 굉장히 수동적인 개념이었어요. 병원체가 나한테 들어와서 감염이 되면 아픈 거고요. 이게 나가면은 안 아픈 거예요. 하지만 어때? 이제는 능동적인 거. 내 스스로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환경을 개선을 해서 건강하게 만든다라는 거. 자, 과거에는 불연속. 아픈 거, 안 아픈 거. 속이었다라면 지금은 연속적인 개념. 정적인 것과 같은 개념이겠죠? 연속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과거는 주로 병리적인 것. 신체적으로 병리적인 것에 초점을 뒀었다라면 지금은 어때요? 생태적인 거. 생태적인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다시 말해서 총체적. 생태적보다는 총체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좋겠네요. 총체적, 전인적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총체적이다, 전인적이다 라는 건 뭐냐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 정신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총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요런 과거에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문제를 내놓으면서 건강의 개념의 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그래서 얘네를 싹 바꿔놓는다던가 이런 식의 문제도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과거의 건강 개념, 지금의 건강 개념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이거를 기본으로 밑에 보시면 건강의 연속성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과거에는 불연속, 건강은 이분법, 아픈 거, 안 아픈 거였다라면 지금은 연속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에서 불건강, 질병, 사망에 이르는 변화가 연속적인 과정에 있다라는 개념이 건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건강의 연속성을 표현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동그라미 안에서 도는 것도 있고요. 또 이렇게 이 일직선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개념으로 표현한 학자들도 있고 표현은 다양해요. 하지만 연속한다라는 개념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동그라미 표에서 보시면은 A, B, C, D가 있어요. 왼쪽 상단에 건강 상태 그리고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불건강 상태라고 되어 있죠. 자, 건강 A에 있는 경우에는 내가 건강한 상태예요. 그렇죠? A에서 건강한 상태, 완전한 건강 상태에 있는 단계고요. B로 내려오게 되면은 잠복기 혹은 전국이 이런 거죠. 내가 질병에 걸릴 위험에 처해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C로 넘어가면은 질병에 걸린 거죠. 완전한 질병 상태. D로 넘어가면은 회복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가 건강한 거고 어디가 불건강한 걸까요? 자, 그러니까 건강의 개념을 그러니까 불건강의 개념을 좁게 보냐 넓게 보냐로 차이가 둘 수가 있는데 불건강, 질병, 불건강의 개념을 좁게 본다라면은 C만 불건강 상태겠죠. 근데 넓게 본다라면은 B, C, D가 모두 불건강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주로 내가 생활 수준이 좋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라면은
B부터 우리는 불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방하고 치료하고 조기 치료하고 막 해요.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거나 사회적으로 경제적 지위가 낮은 상태다라면은 C까지 가기 전에는 내가 불건강하다고 인식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A에서 B, C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요. 다시 회복해서 A로 넘어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연속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건강의 연속성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건강에 대한 이제 정의가 실제적으로 들어오는데 정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 우선 WHO, 우리 가장 권위적인 보건기구죠. 세계보건기구의 정의를 보시면 과거에 먼저 고전적 정의를 내렸어요.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완전한 상태이다 라고 WHO에서 건강에 대한 정의를 했는데, 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사회적 건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 시험 문제에도 사회적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죠. 사회적 안녕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각 개인이 사회생활을 할 때 내가 사회생활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태, 그런 것들을 사회적 안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기능을 다해서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상태를 사회적 안녕이라고 한다. 자, 밑에 체크포인트에 보시면 그래서 사회보장제도가 완비된 곳이 아닌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만족스러운 상태의 생활을 의미하는 생활 개념. 그래서 사회적 안녕이라는 게 그 사회가, 우리 국가가 어떤 사회적 보장제도가 완전한지 안 한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어떤 집단 속에서 사회생활, 내가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의미를 얘기한다라는 거. 그래서 사회적 안녕이라는 게 바로 생활 개념이라는 것을 기억을 좀 해 주실게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에 대한 정의 중 생활의 개념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이런 문제들 출제가 됐었고요. 자, 현대적 정의로 내려와서 보시면 현대적 정의에는 하나가 추가됐어요. 뭐가 추가됐어요? 영적인 개념까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1998년 50주년에 현대적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렸고, 거기에 영적인 건강이, 영적 안녕이 포함이 됐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정의에서는 사회적인 측면, 그리고 적극적인 건강 증진을 강조하고 있다는 개념을 좀 기억을 하시고, 현대적 정의에서 이렇게까지 왔고, 결국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의 정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어요. 비판점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너무 성취하기 어려운 이상적인 목표라는 거. 안녕이 도대체 뭔데? 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첫 번째 비판의 개념을 보시면 성취하기 어려운 이상적인 목표다. 가장 첫 번째 비판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은 애매모호한 개념이에요. 안녕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요? 뭐 어떤 상태가 안녕한 건데, 이런 애매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측정이 어렵다. 우리가 보건 사업을 하든 보건 교육을 하든 무언가 할 때 목표를 세워요. 그렇죠? 목표를 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측정 가능하게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근데 이 건강의 정의를 달성하기 위해서 얘를 목표로 삼았을 때, 그래서 어떤 상태가 신체적 안녕 상태, 정신적 안녕 상태, 사회적 안녕 상태가 어떤 상태인데 얼만큼 해야 되는데 측정이 어렵다라는 이런 비판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강에 대한 정의가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보건 사업의 이념적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WHO의 건강에 대한 정의는 보건 사업에 대한 이념적 기준으로 사용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비판점과 이념적 기준이라는 것들 같이 옆에 기록을 좀 해 주실게요.
자, WHO 정의였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클라우드 버나드라는 학자가 나와요. 이 버나드도 간간히 출제가 되는 학자 중에 하나인데, 버나드가 주장한 건강이라는 건 뭐냐면 주요 키워드가 항상성이라는 개념이에요. 항상성. 내가 항상 어떤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부 환경의 변동에 대해서 내부 환경의 항상성이 유지되는 상태. 그래서 얘가 잘 출제될 때 그렇게 이렇게 외부 환경 변동에 대하여 내부 환경의 항상성이 유지되는 상태를 건강이라고 정의한 학자는 클라우드 버나드, 클락, 그다음에 탈코 파슨 이렇게 쭉 내놔요. 찾는 거. 근데 되게 쉬운데 은근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연관시켜서 클라우드 버나드는 항상성에 대해서 항상성이 유지되는 상태를 바로 건강이라고 정의를 했다. 항상성이 깨진다라는 게 뭐예요? 내 건강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뒤로 넘기면 탈코 파슨. 여기서 주요 출제되는 사람이 버나드와 파슨이에요. 좀 헷갈릴 수 있지만 탈코 파슨스는 사회적인 역할과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적 상태를 건강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강조했던 사회적 건강, 그렇죠? 사회적 안녕. 그래서 사회적인 역할을 강조한 학자는 파슨스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건강과 관련된 정의에서 좀 질문이 나왔던 학자들은 버나드와 파슨스 두 학자가 가장 많이 나왔는데 출제 비중이 많이 높진 않아요. 그냥 기본 내용이에요. 하지만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월시라는 교수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뉴만은 질병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자질, 기능, 능력,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도덕적인 면에서까지 최고로 발달하고 완전히 조화된 상태. 건강하기 되게 어렵겠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되려면. 근데 이런 도덕적인 면까지 강조를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거 보실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이랑 좀 뭐가 특별하게 다르다라면은 문제 출제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파슨스도 그렇고 버나드도 그렇고 항상성, 사회적인 역할, 중요한 것들 키워드를 딱딱 잡고 있고요. 뉴만 같은 경우는 다른 학자와 다르게 도덕적인 면까지 강조를 하고 있네요. 한번 짚고 가고 윌리 환경과의 관계를 언급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랑 다른 것들을 좀 잡을게요. 윌리는 환경과의 관계를 언급을 해서 유기체가 외부 환경 조건에 적응해 나가는 상태. 그래서 항상성과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여기서는 환경적인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했다. 자, 시가레스트는 생활상의 요구와 조건에 적응하도록 내부 제 기관의 조화와 통일된 유지 상태라고 얘기를 했고요. 윌슨 건강의 주관적인 측면을 강조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주관적인 측면을 강조했다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 오체불만족이라는 책 보셨나요? 일본의 팔, 다리 다 없이 태어났는데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모든 운동도 잘하고 막 이런 것들. 장애가 있어도 나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는 주관적인 거. 장애가 없어도 내가 건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게 윌슨. 자, 클락 같은 경우는 뒤에서 다시 나오겠지만 병인, 환경, 숙주 이 세 3원론을 주장한 학자예요. 그래서 건강과 불건강을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는 병인과 환경과 숙주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건강한 거. 이 균형이 깨지면 불건강이다라고 정의를 했고, 그래서 전염병과 관련된 내용을 전염병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 가장 좋은 내용이죠. 자, 뒤로 넘어가서 세계 인권 선언을 보시면 인간은 누구나 건강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 건강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라는 거, 건강권을 얘기를 한 거고요. 건강의 다차원성을 보시면 신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정서적인 거, 사회적인 거, 영적인 거 모든 것들이 결국 건강에 다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 뒤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데 건강과 질병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들을 넘어서 질병 발생의 모형이라고 설명을 하죠.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 건강과 질병에 대한 접근, 결국 질병 발생 모형이에요. 이 모형들은 질병이 어떤 원리로, 어떤 것들로 인해서 발생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생물의학적 모형부터 볼게요. 생물의학적 모형 혹은 생의학적 모형이라고도 많이 나와요. 생물의학적 모형 혹은 생의학적, 물을 빼고 생의학적 모형이라고 출제가 잘 돼요. 두 가지 같은 내용이니까 생물의학적, 생의학적 모형. 자, 생의학적 모형 같은 경우는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으로부터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이라는 거, 몸과 정신, 그러니까 신체와 정신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신과 신체가 이원화되어 있다. 그 등장과 함께 이 당시에 이제 과거에 나왔던 게 여러 학자들, 과학자들이 세포에 대한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세균설이 발달하게 되면서 질병의 원인은 세균이야. 특정 병인론이죠. 그래서 질병에 걸릴 때는 특정한 병원체가 있어. 콜레라균에 감염돼서 콜레라에 걸리는 거야.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생의학적 모형이에요. 그래서 교재에서도 보시면 특정한 질병은 특정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다. 특정 병인론이라는 것. 그래서 특정한 미생물이 인체에 침투해서 발생한다 라는 개념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과거에는 콜레라균이라는 것조차를 콜레라균의 존재를 몰랐어요. 근데 뒤에서 역사를 할 때 제가 하겠지만 영국의 이제 의학자가 막 사람들이 다 죽어요. 갑자기 어느 도시에서 막 전염병이 돌아서 다 죽어요. 왕실 의사를 보내요. 존 스노우라는 의사를 이제 보내는데 네가 가서 조사를 해봐. 이때까지는 코흐라는 학자가 아직 이 균을 발견하기 전이에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도를 쭉 보고 죽은 사람들 점을 쭉 찍어봤더니 뭔진 모르겠지만 똑같은 수도회사 물을 먹는 사람들이 질병에 많이 걸리더라. 그래서 걔를 수도를 바꿔봤더니 감염률이 뚝 떨어졌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물의 원인이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이게 최초의 역학이에요. 기술 역학인데 콜레라균을 그 이후에 코흐, 파스테르라는 학자들이 막 발견을 하기 시작해요. 균들을. 그래서 백신도 발견하고 막 그러니까 특정 병인론은 뭐냐면은 병의 원인은 물이 아니라 콜레라균이야. 결국 특정 병인론에서는 환경은 배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물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균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그 물을 환경 위생 관리를 잘 하면은 균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여기까지 오지 못한 거죠. 그래서 특정 병인론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역사에서 하겠지만 파스테르, 코흐 이런 학자들이 이런 특정 병인론의 선두주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생의학적 모형은 의학적 접근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왜 건강과 질병, 몸과 마음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균이 들어와서 병에 걸리면은 기계가 고장난 것처럼 인간의 신체를 기계 부품처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부품을 다 수리하고 나면은 다 나은 거야.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 건강과 질병의 판단이 절대적이었죠. 그리고 판단 기준은 생리학적 또는 심리학적 중에 증세에, 증상 자체에 의존을 했다. 간호사, 의사 같은 전문 의료인이 주체가 됐고요. 진단, 건강에 대한 판단 도구는 그냥 진단 그 자체였다라는 거. 생리학적 모형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 내용들. 그래서 주로 이제 보기에 생의학적 모형을 묻는 질문에 이런 심신이원론이라던가 특정 병인론과 관련된 내용들이 자주 언급이 되고 있고요. 사회문화적 모형은 질병의 한 개인이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는 것에 대한 모형이죠. 그래서 건강과 질병에 대한 판단, 척도가 서로 상대적이고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지,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 그런 것들을 본다. 사회 생태학적 모형 그리고 방금 봤던 사회 문화적 모형은 주로 언급되는 모형은 아니에요. 뒤에 우리가 이미 총체적 모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사회 생태학적 모형에서는 질병과 관련된 요인들을 세 가지 요인으로 봤는데 숙주 요인 그리고 외부 환경 요인, 개인 행태 요인 이렇게 세 가지로 봤어요. 우리 아까 클락이라는 학자가 건강을 정의할 때 3원론 제가 얘기했죠. 병인, 숙주, 환경. 거기에서 나왔는데 자, 병인이 빠지고 개인 행태 요인이 들어온 거예요. 사회 생태학적 모형이 되겠고요. 밑으로 내려오면 중요한 거 생태학적 모형이 나오죠. 그래서 1번에 있었던 생의학적 모형 그리고 지금 4번에 있는 생태학적 모형이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질병 발생 모형이에요.
생태학적 모형은 정말 출제가 많이 됐었어요. 되고 있고요. 생태학적 모형을 다른 말로는 역학적 모형이라고도 해요. 역학적 모형이라는 표현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생태학적 모형의 개념을 보시면 병인, 숙주, 환경,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되는 병인, 숙주, 환경 이 세 가지를 질병 발생의 3요소로 봤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역학에서도 다시 나오겠지만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건강한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균형이 깨지면 건강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전염병, 급성 감염병을 설명할 때 가장 유용한 좋은 건강 질병 발생 모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전염성 질환의 발생 기전을 설명하는데 매우 적합하죠. 세 가지 요소를 보시면 숙주라는 게 뭐예요? 숙주. 병에 걸릴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다 숙주예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숙주 같은 경우는 각자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특성이 있어요. 나의 연령, 성, 그리고 종족. 그래서 어떤 종족이 잘 걸리는 질병, 영유아에게 주로 발생하는 전염병 있죠. 그리고 노인에게 발생하는 질병, 이런 것들, 여자가 주로 걸리는 질병, 이런 것들이 바로 숙주 요인에 해당하는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이고요. 또는 행태 요인도 여기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행태 요인이라는 거, 내가 평소에 식습관이 어떤지, 면역 상태를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는지 같은 내용들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전염원에 접촉했는지 안 했는지 자체도 들어갈 수가 있지만 개인의 습관, 성, 연령, 특성, 체질, 방어 기전 이런 모든 것들이 숙주의 요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게 변화할 때 어떤 균형이 깨져서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병원체에 노출이 돼도 걸리지 않을 수도 있고, 병원체라는 건 병원체 자체를 얘기하는데 병원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잘 사는지, 예를 들어서 여름에 더울 때 식중독 발생시킬 수 있는 균들이 잘 자라요. 그쵸? 그리고 균의 수가 많을 때 질병을 야기시키는지, 적은 균 수로도 질병을 야기시키는지,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환경에서 보시면 환경은 물리적, 화학적, 사회적, 경제적, 생물학적 이런 모든 환경들을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이 환경이 병인에게, 그러니까 병원체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고요.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환경이 숙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가뭄이 들었어요. 조선시대로 생각을 할게요. 흉작이에요. 밭에 수확물이 하나도 없어요. 기근으로 인해서 영양 불량 상태가 됐어요. 자, 숙주에게 불리한 상태로 가는 거죠. 기근, 영양 불량. 그러면은 환경이 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숙주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병에 좀 더 질병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겠고요. 반대로 병원체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홍수, 아니면 쓰나미가 왔어요. 시체가 많아지고 막 날씨가 덥고 균이 발생하고, 이렇게 옮겨서 병원체가 완전히 많아지게 하는 거죠. 양이 많아지게. 그래서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혹은 병원체 자체가 스스로 많아졌을 수도 있고요. 숙주 자체가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각각의 변화가 모두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지 건강한 거고요. 얘가 이렇게 되든 질병이 발생한 상태다. 균형이 깨지면.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뒤로 넘겨서 보시면은 그림이 나와 있죠? 생태학적 모형에. 자, 이 그림 자체를 그 고든의 레버 티오리, 지렛대 이론이라고 해요. 지렛대 이론이라고 하고, 자, 보시면은 이제 그 환경 자체가 왼쪽으로, 병원체 쪽으로 옮겨진다라는 거. 그러면은 숙주가 무거워졌다라는 거죠. 숙주가 무거워져서 내려오겠죠. 그 말은 숙주에게 불리한 환경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 환경이 오른쪽으로 옮겨져서 여기가, 자, 지렛대가 이렇게 되면은 지렛대가 이렇게 될 수밖에 아이고, 너무 내려갔네. 잠시만요.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 환경이 이쪽으로 옮겨지면 병인체가 내려왔죠.
병원체가 내려왔다라는 거는 병원체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무거워졌어. 얘가 많아진 거니까. 그렇죠. 반대로 얘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됐다라는 거, 숙주가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숙주가 병에 걸리기 쉬워졌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숙주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영양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그런 상태를 환경이 만들었다라는 거죠. 환경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근데 반대로 환경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지렛대가 움직일 수도 있겠죠. 지렛대 중심은 가만히 가는데 이렇게 되는 거는 얘가 무거워진 거예요. 그냥 숙주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병인체 자체가 많아진 거죠. 그래서 환경이 움직여서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숙주 자체의 문제 혹은 병인체 자체의 문제로도 얘가 기울기가 바뀌면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어렵나요? 어렵진 않죠. 근데 아마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집에 가신 다음에 이 그림을 다시 찬찬히 보시면은 이게 뭔 소리였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뒤에서 역학할 때 또 나와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뒤로 넘기면 이제 홀리스틱 총체적 모형 혹은 전인적 모형이라고도 해요. 총체적 모형 혹은 전인적 모형. 총체적으로 본다라는 거죠. 인간을 개별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통틀어서 본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건강이라는 게 사회나 내부 생태계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요. 질병은 환경, 그리고 행태적인 요인, 생활 습관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주요 요소를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언급했던 환경, 생활 습관, 개인의 인체적인 특성, 유전적인 거, 그리고 보건의료 체계, 시스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과거에는 생의학적 모형이, 그 이후에는 생태학적 모형이, 제가 보기에 지금은 이 총체적인 모형이 가장 주요한 모형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고요. 결국 우리 방금 전에 봤던 이 생태학적 모형, 역학적 모형은 전염병을 설명하는 데 굉장히 좋은 모형이에요. 지금 우리가 주로 발생하고 있는 만성질환, 비감염성 질환은 총체적 모형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시고 밑에 기타 던 모형, 그 기타 건강 모형에 던의 안녕 모형이 있는데요. 요거 제가 여러분들 자료 나눠드린 거에 웰리스 모형이라고 있어요. 요걸로 대체해서 보실게요. 지금 설명이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요 내용으로 띄어서 보실게요. 웰리스 모형이라는 게 새롭게 대두되는 건강 모형이에요. 그래서 던의 안녕 모형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안녕 모형으로부터 나온 거고, 웰리스 모형이라는 거 각자의 가능한 잠재력을 극대화해서 통합된 기능 수단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상위 수준의 웰리스 뭐의 안녕이죠. 우리 웰빙 하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그 상위 수준의 웰리스, 좀 더 건강한 고차원적인 기능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잠재력이 긍정적이 되고, 그리고 개인적 기능에 있어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영역에서 전인적인 통합을 이룬다는 개념. 그래서 총체적인 개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던힐에 의해서 소개된 웰리스의 개념을 보시면 개인의 생활 환경 내에서 각자의 가능한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통합된 기능 수단으로 웰리스를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웰리스 모형의 기본을 보시면은 환경축과 그리고 건강축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아까 그 던이라는 학자가 맨 처음 두 번에 걸쳐서 이 건강 모형을 냈었어요. 1959년에 한 번 건강 안녕 모형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79년에 다시 한 번 더 발전된 안녕 모형을 냈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건강이라는 게 이렇게 일직선 상에 있어서 여기가 건강한 상태예요. 건강한 상태예요. 여기는 최적의 건강 상태. 여기는 사망. 그래서 여기 불건강이겠죠. 점점 갈수록 건강하지 않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고요. 그 전에는 건강한 게 끝이었다면은 건강한 걸 넘어서 최적의 건강까지 간다라는 고차원적인 개념이 포함이 됐다라는 거죠.
총체적 모형이라던가 과거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냥 건강한 거, 건강하지 않은 거에서 왔다 갔다 했다라면은 이 안녕 모형에서는 최적의 건강 상태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이게 이제 1959년에 발표했던 모형이었고 1979년에 와서는 하나 더 포함을 시켜요. 세로축. 이건 환경이에요. 그래서 건강선과 환경선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이렇게 개인의 건강이 왔다 갔다 하는 개인의 어떤 생활 습관이라던가 이런 개인의 잠재력을 통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에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고차원의 건강이라는 개념, 고수준의 건강 영역이 되는 거죠, 여기가. 그리고 여기는 조기 사망이 되는 거죠. 이런 모형을 발표를 했어요. 이게 바로 웰리스 모형이에요. 간단하게. 자, 교재 28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렇게 비슷한 그림이 있어요. 던의 안녕 모형.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1979년에 좀 더 발전된 모형으로 나타난 거고요. 그래서 좋은 환경과 나쁜 환경축이 있고 건강축에는 죽음과 건강이라는 선으로 표시가 되고 있죠. 자, 제가 유인물 드린 거에 다시 내용 보시면 각각 사부면은 건강지향적 환경에서 상위 수준의 웰리스, 그리고 불건강한 환경에서 우연한 상위 수준의 웰리스. 다시 말해서 환경이 안 좋은데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환경이 안 좋아도 건강할 수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연한 상위 수준의 웰리스라고 표현을 했고요. 건강지향적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건강한 상태. 그러니까 여기겠죠. 환경은 건강한데 본인 체질이 허약하거나 뭔가 개인적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불건강한 환경에서 불건강한 상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건강이라는 게 단순히 질병이 없는 게 아니고 안녕 혹은 활력, 작업 능력, 효율 이런 것들의 긍정적인 자원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많은 수의 질병들이 신체의 정화작용 자체만으로 치료가 되는 것으로 보기도 했다. 근데 비판을 보시면은 이 안에 주관적인 인지 혹은 지각 상태 측정 자체가 어렵고요. 그리고 웰리스라는 걸 판단할 때 개인의 특성이 배제돼 있죠. 연령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문화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다양할 텐데 그런 부분들, 웰리스라는 것에 대한 의미의 행복, 삶의 질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건강의 의미가 확장돼서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좀 비판으로 보고 있어요. 웰리스 모형은 건강 증진, 질병 예방의 차원에서 의료 연구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아직 완전히 자리를 잡은 모형이라기보다는 이제 대두되고 있고 중요하게 점점 보아지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이 웰리스 모형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렇게 과거에 출제되지 않는 내용이 출제가 될 때는 좀 쉽게 내요. 근데 과거에 많이 출제됐던 거는 어차피 많이 했을 거니까 점점 어렵게 내요. 그거를 판단을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웰리스 모형까지 보셨고요. 뒤에 내용들은 넘어가시고, 자, 뒤로 31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중간에 있는 트레비스 모형이나 아델의 모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연속성 모형에서 이제 파생된 비슷한 내용들이라고 보시고요. 한번 그냥 읽어보시는 정도로 지나가도 좋을 것 같고요. 공중보건학의 역사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잠시 쉬었다가 역사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